미디어 스쿨이 출범할 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공급을 시도를 해왔었고, 그때 그 더 H란 자체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지금 158건을 이제 그 사이트에 올리면서 춘천 MBC의 한 건과 춘천 사람들 지역 주간지에 컨텐츠를 공급을 해왔었고, 그런 것들이 숫자가 지금 계속 늘어났죠. 158건에서 430, 437. 올해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좀 실기 수업이 좀 위축이 되면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이 숫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미디어 스쿨이 추구하는 어떤 통신, 대학생 통신 이런 개념들이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4차원적인 미디어 산업의 콘텐츠 지향 확장을 추구하는 어떤 한 기본적인 이제 방법이 되고 있고 모토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콘텐츠 제공으로만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학생들의 언론사 지출 패러다임도, 예전에는 언론고시반에 들어가서 시험 준비해가지고 어디 합격해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인턴 다니다가 거기서 데스크가 잘하네 해가지고 개건기자로 초빙을 하고, 그러다가 계약직으로 그 회사 들어가고 다시 정규직 기자로 되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일보에도 2명이 이제 이런 루트를 해가지고 들어갔었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그 언론사 채용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저희들이 지향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4차원적인 확장의 지향성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추적단 불꽃, 우리 디지털 성범죄를 한국 사회의 큰 이슈로 만들고 관련된 법도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그 학생들의 작품, 그게 결국은 우리 실기 수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공모전에 출품을 하고, 그 출품된 공모전이 그 탐사보도 공모전,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실시했던 탐사보도 공모전에서 1회 우수상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각 그 언론사에 이제 전파가 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들이었죠, 이제. 결국 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기사들을 썼었습니다. 유사한 그 제목들의 기사들, 그것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어떤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쪽으로 이렇게 그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과정들, 그것들이 결국은 앞에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4차원적인 미디어 산업의 진화라는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됐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디어 스쿨은 이런 방향을 추구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그냥 사례로 이런 그 우리 더 H, 아까 말씀드렸던 더 H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텍스트하고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건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102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100건 넘어갔죠, 이제. 그 중에서 30%가 지역 언론이든 일선 미디어에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생 통신의 어떤 의미를 이제 구체화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저희들 학생들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그 미디어 산업들의 어떤 수요가 손길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뷰라는 이제 여기는 그 인터넷 매체인데 그 여기서 이제 저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기사를 이제 실어주기도 할 뿐더러 얼마 전에 이제 제 수업에서 기사를 보냈더니 그 기사를 보고 그 학생 기자를 개건 기자로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개건 기자로 조만간 이제 활동을 시작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산학 협력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4차원적인 미디어 산업 콘텐츠의 어떤 확장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미디어 스쿨, 한림대 미디어 스쿨이 지향하고 있는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것이었고, 이제 이런 큰 그림, 그 그릇 안에서 이제 그 각 오늘 말씀 주실 이제 각 미디어 산업의 대표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그런 정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그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좀 더 나은 미디어 스쿨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서로는 일단은 순서를 오늘 이제 언론과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그 다음에 이제 뉴미디어 쪽에 그 전창대 대표가 마지막에 하시는 걸 해가지고 일단은 언론 쪽에서 그 지금 춘천시청에 출입하고 계신 그 연합뉴스의 이상학 기자님께서 지금 춘천시청 기자단 또 대표로 계시죠. 이제 일단은 먼저 언론 쪽에서 어떤 그 인재를 요구를 하는지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런 귀하고 뜻깊은 시간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로운 어떤 우리 뉴미디어 시대에 좀 저희 학생분들께서 어떻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을 고민하시는 자리에 현직 기자로서 뭐 많이 부족한데 또 특히 우리 강원일보 유병 편집국장님이 더 설명을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저는 현장에서 그냥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기 그냥 좀 급하게 작성을 좀 했습니다. 뭐 현장을 자주 돌아다니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 다른 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말고 예, 다른 파일이 있습니다. 어저께 저기 어저께 저기 세미나를 좀 갔었는데요. 강원 ICT 그 출범식이었습니다. 세미나가 아니고 출범식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송기령 빅데이터 전문가가 온 얘기를 좀 제가 귀담아 좀 들었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를 했었는데 내 모든 것이 메시지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제 중간 것은 모두 버려야 된다. 이제 새로운 4차 산업 시대 도래를 하면서 이제 아예 특별하든지 아니면 아예 정말 똑똑하든지 뭐 이런 취지로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자동화라는 그 시스템 안에 다 묻혀서 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차별화라는 얘기가 좀 이제 식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저께 그 말에 100% 동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만의 장점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사에 2000년대 초반에 입사를 해서 사진 기자도 하고 또 지금 같이 기사를 쓰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하고 이 대학 교육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요즘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실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이쪽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영역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건 사실이고 또 이론과 실습은 틀리지만 막상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자 그런 미디어 중에 제가 언론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트렌드에 따라가야 되는데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뭐 사회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데 그 전에 교과서에 나와 있던 이론들이 전혀 의미가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 조금 새롭게 배우는 게 있는데 포털을 돌아다니고 트렌드를 따라다니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들어가고 뭐 페이스북도 들어가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트렌드를 찾아내는데 제가 그동안에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였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게 또 거기 지금 트렌드 저는 힘겹게 따라가고 있지만 또 거기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기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어떤 이제 대학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이제 그 틀부터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딴 걸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
저도 학생의 입장에서 요즘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있는 것과 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지금 요즘 트렌드가 가수들도 지금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또 각자의 요즘 코미디 프로까지 지금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가장 트렌드에 민감하고 빠르시기 때문에 그런 경영 방식을 도입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까 N번방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림대에서 아주 유통신진흥회가 주최한 거기에서 N번방 보도를 통해서 사회에 아주 나쁜 부조리들을 밝혀내고 저희가 기성 언론이 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회 자신 우리 지금 대학생의 입장에서 갖고 있던 신선한 어떤 생각들이라든지 창의성 그런 것들을 경영 방식을 좀 도입해서 이제 언론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누구 하나의 우리 기자들만의 고유 영역이 아니라 1인 미디어로 시대에 가는 시대에서 얼마든지 누구나 시도해보고 그게 뉴스 가치를 생산해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영 방식 도입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저도 이것도 대학생활 할 때 많이 느꼈던 건데 중앙지와 이제 꿈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이라는 표현은 제가 잘 안 쓰는데 지역의 꿈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언론에 가고 싶거나 중앙의 언론에 가고 싶거나 뭐 아니면 더 방송에 가고 싶거나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중적인 심화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되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대중에 묻히지 않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 전문가가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내 자신이 결국 메시지더라.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자신만의 영역에서 취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소재를 만들어서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각 분야에 맞게 반을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지반, 중앙지 방송반, 지역사 방송반, 지역지 신문반, 뭐 인터넷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 의미는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건데 예를 들어 철원이나 하천 지역의 교사분들이 거기에 전출을 가서 또는 전입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십니다. 교육을 하시면은 지역을 모르고 그 지역적 특성을 모르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 학생들하고 교감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 걸 현장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 언론을 특히 미디어를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께서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원하시는 목표 지점이 있다면은 그 목표 지점에 있는 그 해당 언론사가 됐든 뭐 미디어가 됐든 거기에 맞게 그런 어떤 그런 분야에 맞춰서 교육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방송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 강원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강원 지역의 특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태백산맥 또 영서와 영동의 어떤 정서 차이 아니면 뭐 혹은 지금 춘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뭔지 또 영월이나 태백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모르고 처음에 들어와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능력은 충분하신데 이론도 충분히 이제 갖추고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말하는 그게 그냥 경험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좀 막연한 얘기거든요. 충분히 자기들이 와서 갖고 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은 현장에서 경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강원도의 여기 지역은 어떤 정서를 갖고 있고 어떤 마을 주민들 간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 전에 뭐 경영이나 이런 도입 자기가 테스트하는 어떤 작품을 통해서 먼저 만들어내고 이해하고 그렇게 테스트를 뭐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신다면은 아마도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 트렌드가 지금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거든요. 제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했는데
경력직 채용. 또 아까 앞서 주영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 채용형 인턴. 채용형 인턴이라고 말씀, 뭐 이렇게 처음에 저기 인턴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또 디지털 인재. 그 경력직은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경력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개 외부 회사에 뭐 여러 가지 인력 채용하는 과정에서 저도 옆에서 심사도 한번 가보고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남이섬을 인력 채용을 하면은 남이섬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그런 부분들 알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관광의 앞으로의 뭐 미래 발전상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좀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채용형 인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 인턴도 이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뭐 이제 전문직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인턴만이 가지고 있는 채용형 인턴을 이제 그 채용형 인턴이 전문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인턴을 선호하게 되는 거지, 무작정 열심히 해서 이제 인턴을 채용한다는 시대는 좀 이제 급속도로 변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연계선상인데, 포트폴리오를 좀 활용을 많이 해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작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활용하는 건데, 그 활용할 때 저희들은 언론사 시험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실무 능력, 뭐 서류하고 면접 보고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실무 능력 역량 평가라는 걸 요즘 합니다. 그 실무 역량 평가라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 그렇죠. 5일간 모여가지고 단체로 합숙 훈련을 합니다. 뭐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해당 지원자가 갖고 있는 역량을 실질적으로 며칠 동안 생활하면서 보고 평가를 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 트렌드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근데 그게 실무 역량 평가도 또 그런 트렌드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편 요즘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역량만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실무 역량 평가를 보기 위해서 지금 KBS, MBC라든지 EBS, 경향, 한겨레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거 제가 좀 파악을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단점도 있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은 신문사는 어느 정도 신문사나 방송사는 어느 정도 그 전에 평가를 서류나 실기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역량들을 확인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블라인드 채용이 더 늘어날 것 같다는 게 저희 계통의 사람들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요즘은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근래에 들어서도 뭐 학벌 같은 걸 떠나서 본인의 캐리어가 얼마나 쌓고 많은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제는 균형 잡힌 보도를 아이템을 잡고 발굴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능력을 전달하느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시대가 변한다 그래도 저희 영역에서는 변하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을 경험하고 하고 싶은 직업을 미리 확인하고 뭐 경험을 이제 자기가 보여야 할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은 바탕이 되어야 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또 실무 역량 평가가 중요하다는 그런, 또 각 시대상에 맞는 자신만의 색깔을 그걸 어떻게 도입하느냐. 저는 가끔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공감 능력, 그리고 뭐 창의력을 겸비해야 되는데,
이 이제 다재다능한 이런 어떤 인품까지 사회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현재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턴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인턴 저희가 지금 최영재 교수님께서 저희랑 이렇게 한번 매칭이 돼서 지금 인턴 그 제도를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현장에 와서 뭐 물론 인턴을 하면서 각각의 구조와 성격은 좀 틀릴 겁니다. 언론사마다. 근데 저희들은 항상 현장에 데리고 가거든요. 현장을 함께 가서 현장에서 기사를 써보게 합니다. 기사를 써보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산천축제를 갔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봐요. 저는 항상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제가 보이던 부분 몇 명이 왔고 그런 부분만 신경 쓰다가 지금은 오히려 인턴에 있는 시각이 더 기대가 되고 또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그건 결국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그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거든요. 그 모습들을 기사로 반영하고 기술적으로 얼마나 기사를 잘 생산해내냐 이거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떤 색깔을 내고 어떻게 독특하게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제도가 있지만 그 제도에 자기가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느냐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좀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 생활을 하시는 거는 물론이고 자기가 그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포털이나 유미디어 유튜버 이런 데서 제가 만일에 사진 기자 꿈이 있다면은 유튜버 들어가서 그 트렌드를 다 긁어 모아 가지고 그 트렌드를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 것 같아요. 그건 결국은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곧 자신의 경쟁력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그 어떤 입사를 지원할 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우리 인턴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어떤 처음 부분에서의 어떤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산천어 축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거기에 안에 내부적으로 구성은 누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산천어 축제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딘지 또 지역사회 정서 주민은 어떻고 지역 경제 효과가 높다는데 하천 의회 주민들하고 저쪽 건너편에 있는 관동면의 주민들하고의 의견 차이는 어떤지 이런 밑바탕을 다 준비를 해서 가셔서 취재를 임하신다면은 아마도 그 가지고 있는 우리 그 다재다능함의 어떤 그 창의를 갖고 계신 대학생분들의 생각과 기성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맷들이 잘 융합이 된다면은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하이브리드형 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을 쭉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라 그래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이브리드형 인재였습니다. 이 하이브리드라 하면 융합이랑은 조금 개념이 틀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을 때 A와 B를 합쳐가지고 C를 생산하는 게 융합이라면은 하이브리드는 A와 B가 합치고 그리고 C로 전혀 거기 A와 B를 바탕으로 한 C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라고 제가 전문가분들한테 좀 배웠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브리드형으로 자기 자신을 다양하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문가분들이 하이브리드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이브리드가 이제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2020년 한국과학포럼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가 좀 서로 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게 되면 좀 다른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은 여기서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의 얘기가 하이브리드 인재가 돼야 된다. 그것은 이제
기계 장치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가치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창의성이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하는 건데, 그것을 결국은 그걸 인재를 찾기 위해서는 공간과 소통 그리고 협력을 갖고 계신, 그걸 합친 하이브리드형 인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지금 4차 산업에 지금 대비하시는 그런 주제이시긴 하지만, 인공지능이나 사물의 인터넷 등 주변 환경에 첨단 기술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 꿈꾸시고 계시는 미디어를 꿈꾸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공간과 소통을 갖고 계신다면은 그 분야는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해 왔기 때문에, 그 한국언론재단 자료가 2019년 보면은 신문사는 10년간 매출액이 성장이 6.3%였는데, 그 같은 기간 물가 지수가 이제 10%가 올랐대요. 그럼 실질적으로 신문사 매출은 줄고, 또 우리 방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사도 데이터에 의하면은 757억 966억의 영업 손실이 났고, 그 일부 채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업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큰 위축이 오고 있는데, 경영난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우리 협회분들한테 좀 전화 좀 했습니다. 저도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근데 대동소이합니다. 결국은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각자의 색을 표현해서 그 언론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만이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4차 혁명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 인재상을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런 좋은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는데, 우리 대학생분들도 미디어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좀 용기를 가지시고, 또 하고 싶으신 거, 생각하고 계시는 거 좀 갖고 계신 그 트렌드, 자신만의 트렌드를 발휘하셔가지고 채용이나 이런 공모전 이런 데 많이 제출하시고, 또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 그룹에 그 포인트에 맞는 언론사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1인 미디어라든지 맞는 그런 광고 시장이라든지 맞는 그런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좀 드릴게요. 굉장히 듣기 힘든 그런 그 경험담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요즘은 대학교 다닐 때 좀 많이 만들고, 그런 만든 컨텐츠들이 그 외부 언론들의 이제 타겟이 될 수 있도록 좀 활용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지도를 해보시라,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그 강원일보 편집국장을 맡고 계시는 이분 국장님께서 지금 또 네, 저 강원일보 편집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병욱이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강원대학교 신방과 제가 강사예요.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한림대하고는 이런 연이 사실 그동안 별로 없어서 한림대 학생들하고 접할 기회가 사실 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연말이 되면 강원대 신방과는 이제 저희한테 인턴 교육을 오거든요. 그래서 방학 전에 한 20일 저희랑 같이 이제 교육도 하는데, 이 한림대는 그럴 기회가 많지가 않았고, 그런데 또 저희 회사에 입사하는 기자들은 또 한림대 출신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오늘 자리가 저는 우리 한림대 학생들을 이렇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뵐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뜻깊은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자, 사실 제가 그 교수님들한테 오늘 자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학생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요즘 이 신문 만드는 기자들이 특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냐 하면 저만 해도 저희 회사를 입사할 때 신문 기자로 입사를 했어요. 신문을 만들려고 입사를 했기 때문에 교육 역시 신문 중심의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신문 기사에만 집중을 하고 신문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다가 2000년 초반이 막 되고 하니까 이제 인터넷이 이게 이제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없던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초반에는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기사는 신문에 났던 기사가 그대로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또 바뀝니다. 이 신문에 난 기사를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잘 안 봐요. 그래서 인터넷용 기사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포털이 이 인터넷에서 주류를 차지합니다. 네이버하고 뭐 다음으로 대표되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뉴스 점유율이 한 95%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다행인지 2018년에 저희가 그 네이버 모바일 뉴스의 전국 지역 신문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입점을 해서 그 네이버 모바일 뉴스를 지금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신문에 썼던 기사를 인터넷용으로 바꿔서 그 인터넷용에 나갔던 저희 홈페이지에 나갔던 기사를 포털 모바일 뉴스로 다시 보내거든요. 근데 또 그럼 안 읽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신문 기사가 다르고 인터넷 홈페이지용 기사가 다르고 네이버 모바일에서 보는 기사의 방식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즘 기자들한테 또 요구하는 게 유튜브도 하래요. 유튜브를 이제 또 많이 본다고 동영상까지 이제 찍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편집국장이라서 뭐 저는 지금 필드로 나가진 않지만 저희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요구하는 게 그만큼 많아졌으니까. 자,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지금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중에 언론사를 가고 싶다. 그것이 방송이든 신문이든 어디든. 그러면 그만큼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될 게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사실 저희가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시험 보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뭐 시사 상식, 영어, 논술, 면접. 근데 사실 저희 회사는 아직도 그 시스템을 하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 놓으니까 신문만 제작할 줄 알지 요즘에 한참 트렌드로 변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던가 포털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쪽은 전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방식들을 좀 바꾸려고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저희 기자들의 평가 방식도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신문 기사를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특종, 뭐 단독 기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사를 많이 쓴 기자가 좋은 기자고 또 이 회사 내에서도 이제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기자인데요. 저희 회사에 오면 저희 편집국 안에 이만한 TV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에. 그 TV에서 화면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날 홈페이지, 그날 저희 강원일보 홈페이지, 그 다음에 네이버 모바일 뉴스의 조회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기자별로. 그리고 거기에 기자별 구독자 수가 따로 나오고 그 뉴스에 좋아요를 누른 횟수가 몇 건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내부 평가가
거기서 상위권에 있는 기자들을 칭찬을 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더 힘든 건 그 똑같은 화면이 사장실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장이 그거 자리에 앉아서 누가 오늘 기사를 누가 제일 그 효과 많은 기사를 썼는지, 누가 제일 독자가 많은지 이것들을 한눈에 앉아서 봅니다. 이게 결국은 인사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대학생들의 아까 우리 이상학 그 부장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학생 여러분들이 갖는 참신함이 저는 무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2000년 작년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대학생 기자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강원도 내 5개 그 대학교,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5개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기자단을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죠? 익명 그러니까 직장인들 뭐 대나무 숲 같은 블라인드 그쪽에서 뉴스들을 찾아서 기사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많았고, 또 그 기사들이 네이버 모바일에서 순위가 1, 2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편집국 기자들이 쓰는 기사보다 조회수가 더 높은 것들을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 봐라.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대학생 기자들 구성했던 거는 이제 젊은 친구들의 좀 의견을 받고 저희 신문에 좀 이렇게 한두 줄 게재하려고 했었는데, 그 효과가 의외로 있어서 이 대학생들의 이런 시선과 이런 시각들을 어떻게 좀 잘 연계를 할까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 교수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래서 그런 참신함들이 이제 언론사에 들어가서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러려면 아주 실무적인 얘기인데 이거 몇 가지들은 좀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엑셀입니다. 엑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여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탐사보도 말씀도 하셨는데, 탐사보도의 기본이 사실은 엑셀이에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기본적인 자료 정리나 이런 것들이 그 엑셀상에서 다 이루어져야 기본적으로 기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되거든요. 저희 회사만 해도 이제 저희 젊은 기자들, 입사한 지 이제 3년차, 4년차 되는 친구들은 엑셀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차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배 기자들이 탐사 보도를 할 때 부서가 달리 있어도 이렇게 불러서 같이 하는 팀을 이루는 친구들이 돼요. 그 친구들이 상을 받아요. 그리고 이 기사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저희가 이번에 강원 기자상도 그렇고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이나 이런 상을 이제 받기도 했고 또 올리기 신청도 했는데, 거기에 연차낮은 기자들은 대부분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동영상인데요. 아마 수업들을 다 하실 거예요. 다 하실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사에서 유튜브도 하라 그러고 또 자기 기사에 동영상도 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휴대폰이 있으니까 가서 동영상을 찍기는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편집을 못 해요. 근데 이 편집을 회사에서 따로 해주는 기자가 없어요. 또 특히나 자기가 쓴 기사에 자기가 촬영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해당 기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편집 능력을 가진 기자가 자기 기사가 훨씬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리고 또 네이버 모바일 뉴스에 기사를 올렸을 때 동영상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이 조회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실무 능력도 갖는 기자들이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아마 어디를 가든 다 환영을 아마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글쓰기는 사실 가장 기본입니다. 이건 언론사를 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가 글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연습이나 교육은 뭐 당연히 받으실 테고, 또 아마 스스로도 좀 공부가 필요하실 거예요. 다만 저희가 수습 기자를 뽑아서 교육을 시켜보니까
이거 기사라는 게 틀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들어와서 수습 기자 교육을 받을 때 그 기사 쓰기 교육을 받는 가장 첫 번째는 그 언론사에 맞는 기사 틀을 배우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배우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풀어나갈 수 있는 사건 혹은 사고에 대한 그런 그 기사 쓰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뭐 그건 가장 기본일 거고요. 저는 이왕이면 그 디자인 공부도 좀 하셨으면 어떨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저희가 신문을 제작할 때 기사를 쓰는 외근 파트가 있고 신문을 편집하는 우리 편집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편집팀 중에서도 디자인을 아는 친구와 모르는 친구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나고 이게 비단 신문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편집을 하거나 자기 뉴스를 편집하는 데서도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수업 과정에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좀 가능하다면 뭐 그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진은 요즘에 이제 그 휴대폰으로 많이 찍잖아요. 본인들이 찍고 뭐 인스타에도 올리고 뭐 SNS에다 하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그 사진 보정시키는 작업. 이것도 능력이더라고요. 사진 보정 작업. 저도 소다라는 걸 깔아서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도 훨씬 그 자기 기사나 자기가 그 취재를 한 내용에 대해서 훨씬 다양하게 표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요. 다들 뭐 SNS들은 하시죠. 뭐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다들 이렇게 하실 텐데 최근에 이 언론사에서 이제 어떤 그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냐 하면요. 기자를 채용을 하는데 이 SNS 전문 기자들을 채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같은 지역 신문이긴 한데 대구에 이제 매일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매일신문을 제가 저희 교류 때문에 한번 갔더니 그 미디어 팀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하고 포털뉴스 관리하고 하는 팀 안에 SNS 팀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을 기자를 새로 뽑아서 육성을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SNS를 활발하게 해서 구독자 수가 많고 이런 친구들을 특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홈페이지 대구 메일이 가지고 있는 SNS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투입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 투입시킨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조회수 올리는 게 몇십만 하고 100만 찍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기자들은 그거를 못하는데 기자들이 그동안 그런 역할을 했는데 왜 이게 다른가라고 봤더니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른 겁니다.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되는 것들을 고르는 능력이 저희 기자들이 보는 거하고 그 경험을 했던 그 친구들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매일신문이 자체적인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대구 매일신문이 지역 신문들 중에 그리고 중앙지 아마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아마 언론사들 중에서도 거의 드물게 그 10만 독자를 찍은 그래서 실버 그 패를 받은 곳인데요. 근데 그 유튜버를 운영하는데도 이 친구들이 투입이 되니까 거기에 오르는 조회수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이제 이 언론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변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언론사에서는 뭐 거꾸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줄 아는 인재를 요구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사안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전문화시키고 거기서 조금만 더 자기 능력만 좀 배양을 시킨다면 아마 지금 언론사에 그 입사를 한다면 그 회사에서 훨씬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습기자 모집을 저희가 매년 한 번씩 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11월, 12월에 채용을 하다가
지금 이제 1월 달로 넘어갔는데 그 넘긴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채용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지금 그 내부 고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상식 시험, 논술 시험, 면접을 해서 기자를 뽑았더니 기존의 그러니까 수십 년부터 저희가 그렇게 해왔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환경 자체가 변했고 기자들한테 요구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기자를 뽑는 방식도 지금 바꿔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얘기는 아마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림대 우리 미디어 스쿨에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들은 대부분 다 하고 계시는 거기도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신문을 만드는 그 공간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언론사 안에서는 훨씬 더 많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할 줄 아는 친구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더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미디어 스쿨에서 이제 그러한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프로그램들이 짜여지면 교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런 것과 관련된 논의를 하자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진행되는 교육 내용과 또 최근에 이제 언론사 내부에서 진행되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떤 지금 뉴스룸에서 최근의 뉴스룸에서 예전에 어떤 전통적인 기자들 그 수준을 넘어서서 멀티플레이어를 요구를 한다. 그런 중요한 정보와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채용 방식을 언론사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 말은 결국은 우리 미디어 스쿨이 21세기형 그 컨텐츠 웰빙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어떤 그릇에 담아야 그냥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에서도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어떤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이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그 양수영 주임께서 지금 여기 현장에서 참석 못하셨기 때문에 줌으로 들어오실 예정이신데 지금 준비가 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의 양수영이라고 합니다. 줌 접속이 조금 불안정해가지고 인사드리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오늘 콘텐츠 산업에서 인력이 어떻게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콘텐츠인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요새 뭐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내에서 이제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는 요새 가장 큰 화두가 아무래도 뭐 그 글로벌 OTT라고 하죠. 이제 이전에 진출했던 넷플릭스에 이어서 네. 그 디즈니 플러스라던가 이제 애플 TV도 새로 들어왔고요. 이런 글로벌 주자들이 이제 뭐 국내 산업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글로벌 OTT의 대표 주자인 이제 넷플릭스를 아마 꼽을 수 있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가 경쟁 상대로 어떤 회사를 올해 지목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언론에 이제 얘기를 하기를 우리의 경쟁 상대는 HBO보다 포트나이트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작년 20년에는 경쟁 상대로 숏 플랫폼인 틱톡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영상물을 제작 유통하는 같은 업계를 경쟁 상대로 지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소비자의 시간과 관심을 두고서 경쟁을 하는 전혀 다른 장르의 그 산업들, 뭐 포트나이트, 그러니까 게임이라던가 틱톡의 쇼트 플랫폼, 혹은 이제 사명을 바꾸었죠. 페이스북이었던 메타 같은 그 기업들을 경쟁 사례를 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새는 콘텐츠 산업의 중심이요. 비슷한 장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고요. IP의 경쟁으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IP 확장을 위해서 장르 간 그리고 다양한 산업 간의 융합이 점점 확대가 되는 추세입니다. 이전에도 이제 콘텐츠 OSMU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장르로 확장을 하는 일들이 있기는 했는데요. 스토리에서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방향적인 패턴이었다면, 요새는 웹툰의 애니화, 드라마의 게임화, 게임의 영화화 같이 다양한 장르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식의 IP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웹툰 기업에서 이제 영상물을 이제 만드는 스튜디오를 꾸린다든지 아니면 게임 회사에서 이제 영상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영상하는 OTT에서 게임 사업을 추진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양한 그 사업이 그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전에는 뭐 드라마라면 같은 드라마가 이제 경쟁 상대였다면요. 이제는 드라마 대 게임, 뭐 쇼핑 이런 다양한 소비자의 시간을 두고서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되었고요. 그래서 더더욱 뭐 로컬 서비스와 글로벌 서비스가 서로 제휴를 한다거나 아니면 콘텐츠 분야만이 아니고 전혀 다른 비콘텐츠 분야와의 연결을 통해서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춰서 콘텐츠 그 직무도 크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PPT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가 조사한 방송 쪽의 대표적인 직무들인데요. 보통 저희가 콘텐츠 관련한 직무라고 하면은 기획이나 제작 쪽에 많이 집중을 해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를 경영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경영 지원을 하는 인력들이 필요할 거고요. 또 제작된 콘텐츠를 마케팅하고 알리고 그것을 제휴 사업을 하는 그런 팀들도 존재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신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직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콘텐츠 직무를 이제 점점 더 넓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회사의 직무만 보더라도 이제 다양하게 방향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맨 위에 지금 하이브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보통 하이브라고 하면은 이제 음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만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아시다시피 뭐 하이브에서 뭐 K-팝 플랫폼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도 론칭을 했기 때문에 IT 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직무에 크리에이티브라고 해가지고 스토리 콘텐츠 관련한 사람을 뽑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아이돌 IP를 활용해서 웹툰이나 영상물 같은 다른 장르로의 제작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왓챠인데요. 보통 우리 왓챠 하면 이제 영상물을 유통 배급하는 기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요새 뽑는 직무군들을 보시면 웹툰 관련해서도 사람 뽑고 있는 걸 알고 이렇게 알 수 있으세요. 즉 요새 왓챠 같은 경우도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영상물뿐만이 아니고 웹툰 또 음악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번 연구를 할 때마다 또 업계 관계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는 하는데요. 요새 구체적인 추세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린 확장되는 직무 트렌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살펴보시면 웹툰의 경우 IP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사업, 트랜스미디어 신사업에 집중하는 추세이다. 음악도 아이돌 IP를 활용한 사업 기획, 제작 인력 수요가 많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사업부를 신설하는 회사들의 경우 R&D, 즉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방송도 어떤 작품을 보게 할지와 관련된 홍보 마케팅 수요가 늘어났고 해외 판권 외에 이제 다양한 권리 배분 관련 실무 인력의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직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새로운 직무들이 신설이 되면서 더욱 확장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 같은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제 국내외 직업, 다양한 직업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요. 새롭게 부상할 직무를 몇 개 뽑았는데요. 보시면 광고에서는 광고 소비자 감성 분석 전문가, 아니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셀러브리티 IP 상품 기획자, 콘텐츠 일반에서는 콘텐츠 가치 평가사, 이렇게 저희가 잘 모르는 새로운 직무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한편 콘텐츠 직무는 확장될 뿐만이 아니라 또 유연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근무 형태가 굉장히 유연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크게 바뀌게 될 그 업무상의 변화를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응답이 많았던 것이 지금 보시면 근로시간 및 장소에 제약이 없는 채용이나 근로 형태 확산이 심화될 것이다. 아니면 코로나19 이후 경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서 아웃소싱, 비정규, 프리랜서 활용이 증가할 것이다 등등이 꼽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형태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점점 더 유연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업무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유연화되고 있는데요. 요새 콘텐츠 기업, 특히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강조를 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애자일, 즉 기민함 혹은 민첩성입니다. 민첩성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기술, 새로운 업무 방식의 도입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빨리 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핵심 전환이라고 해서 운영 모델을 바꾸어서 사업 방식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DVD를 배급하던 회사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했던 것이 이 핵심 전환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전략적 기민함이라고 해서 회사의 본질 자체를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즉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소매업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를 망라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비단 외국 기업에만 해당되는 케이스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콘텐츠에서 관련 업계분들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출판 만화 쪽에 계시던 분이었는데요. 본인은 이제 한 번도 이직을 한 경험이 없으시대요. 같은 회사에서 줄곧 근무를 하셨는데 근데 계속해서 본인의 그 회사가 이제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분명 처음에 입사를 하셨을 때는 출판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웹툰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자체가 얼마나 콘텐츠 산업이 기민하고 민첩하게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화되는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 강조되는 또 인재상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 언론에 계시는 저희 또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 주셨던 그런 기본적인 제작, 기획, 또 트렌드를 따라가는 능력하고 또 연관을 지어서 또 중요한 것이 그런 트렌드, 이런 변화에 대해서 항상 호기심을 보이고 적응을 잘 하는 것, 그리고 그런 호기심과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꾸준한 자기 개발, 그리고 이런 다양한 직무들을 혼자서 다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새 굉장히 또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이런 능력들에 대한 강조점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콘텐츠 산업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학창 시절 콘텐츠 관련한 활동을 해본 경험이 실제 업무에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긴급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에 대한 강조점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인터넷 강의를 퇴근 후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수강을 하여 직무에 활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꾸준한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글 작가 혹은 그림 작가들과의 협업, 소통을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직무가 유연화됨에 따라서 또 크게 변화하는 강조점 중에 하나가요. 아까 이미 다른 발표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점점 경력을 채용을 또 많이 하려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가지고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같은 경우 신규 채용이 51%였고요. 경력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49%로 거의 반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장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 트렌드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미디어 학과 커리큘럼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직무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19 계기에 저희 콘텐츠 쪽의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요. 원격 제작이라든가 가상 스튜디오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그런 제작 업무 방식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또 습득을 할 수 있는 재교육 필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해야 되는 수요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따르면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해서요. 향후 얼마나 이제 그런 디지털 기술,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유통 배급에 있어서 필요로 되는 기술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습득하느냐가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술 습득 이외에도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부상을 하면서 또 전과는 다른 새로운 매개자가 부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술을 잘 아는 게 또 중요하지만 기존의 제작과 기술 쪽을 매개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OTT 플랫폼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이런 매개 인력들을 또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 플랫폼을 또 매개하는 새로운 직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에서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마켓으로 게임을 유통하는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요. 이러한 앱이라든가 아니면 OTT 쪽하고의 파트너십을 전문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는 수출에 있어서도 다양한 OTT나 이런 플랫폼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 콘텐츠를 여러 플랫폼으로 이렇게 유통 배급할 수 있는 소위 애그리게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직무가 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새로운 신기술 관련 사업들은 아직 법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라서요. 항상 정부하고의 긴밀한 소통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 규제와 콘텐츠를 매개를 하는 그런 정책 관련한 인력들도 또 새로운 직무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콘텐츠 그럼 이런 변화하는 직무들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찾아보고 할 수 있을지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참고 자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제가 구성한 발표에서도 인용을 했던 자료들인데요. 지금 현재 산업에서 인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인재사항들을 중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왼쪽에 콘텐츠 산업 고용구조 변화 연구 그리고 창의인력 실태조사라는 보고서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요즘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직무들을 뽑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도 항상 잡코리아나 이런 데서 이제 채용 검색을 하면서요. 어떤 새로운 직무들 또 어떤 능력들을 이제 요구를 하는지를 항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체 직무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합니다. We are Netflix라는 이 채널을 가시면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볼 수 없는 하지만 나중에 또
한국에서도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직무들을 참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희 산업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좀 궁금하다, 항상 주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맨 왼쪽에 저희가 그 반기별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라고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로 이제 그 각 산업 장르별 트렌드를 나눠서 조사를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참조를 하시고, 연간 트렌드 같은 경우는 저희 원에서 매번 콘텐츠 산업 결산과 전망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눈여겨보시고 그 속에서 좀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콘텐츠 매거진인 N콘텐츠에 또 자세한 사례들이 또 그 담겨 있으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두 연사분들께서 이제 그 주로 언론 쪽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방금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이제 양수영 주임께서는 어떤 지금 진화하는 콘텐츠 직무라는 제목에서 벌써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콘텐츠들의 어떤 그 확장이랄까, 새로운 창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를 설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그 수업을 선택하고 또 커리어를 준비해 나간 과정에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여러분들 선배죠. 이제 우리 그 더픽트의 전창대 대표께서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영역이죠. 어떤 가상현실 기술을 가지고 메타버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새로운 영역에 대한 어떤 그 정보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는 동안에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픽트의 전창대입니다. 저희 한림대학교 2011년도에 입학했고요. 이제 2019년도에 졸업해서 지금 4년차 이제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는 기업 대표입니다. 네. 제가 딱 한 몇 년 전에 여기서 이제 조 과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강의 아닌 강의를 하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오늘 제 앞서서 세 분의 이제 발표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한테 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금 대학 졸업생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직무는 멀티플레이어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미디어 스쿨이라고, 저는 어디 나와서 한림대학교 미디어 스쿨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시각은 언론이나 방송통신이나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디미콘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디어 스쿨을 나오면 왠지 이 미디어 계열을 잘 할 것 같고 또 어도비 포토샵,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같은 이런 툴을 잘 다룰 것만 같고, 그래서 미디어 스쿨 친구를 뽑으면은 기자를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글만 잘 쓰진 않을 것 같다. 저 친구에게 카드뉴스를 맡기면 젊기 때문에 금방 배워서 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미디어스쿨 졸업생들은 지금까지는 어떤 기사를 작성하고, 저도 이제 학보사 편집장도 하면서 이제 저는 언론인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3년, 4년 동안 정말 기자가 되고 싶어서 1학년 1학기 때 한림학보사 들어가서 이제 기사 쓰는 작성 능력 이런 것들을 배웠고, 또 대학에서 배우는 커리큘럼 자체도 결국 기사 작성하는 트랙으로 저는 갔는데, 제가 4학년 1학기 때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또 콘텐츠진흥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XR이라고 하는 어떤 확장현실까지 이런 분야로 제가 창업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걸 선택하는 그 과정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는 어떤 커리큘럼에서
미디어와 매체는 다변화되는데 왜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왜 여기에 머무를까라는 어떤 갈증 때문에 그걸 해소하다 보니 전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기자를 4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독자들 또 저마저도 제 친구들마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영상이 아니면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사를 인사이트라든지 뭐 위키트릭처럼 어떤 SNS에서 이 기사를 퍼나르는 언론사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기사를 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정리한 언론사 뉴스를 보지 않고 SNS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블라인드 같은 커뮤니티에서 퍼나르는 그런 글들 속의 기사를 보고 우리는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커리큘럼상에 배우는 것들은 어떤 기사 작성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우고 어떤 그것들을 유통하는 과정들은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창업하면서 늘 비즈니스 하면서 생각하는 핵심이 우리 미디어 이 이론 수업 때도 배웠던 것처럼 이 콘텐츠만 사실 공부하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CPND라고 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플랫폼을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망을 통해 유저들의 디바이스로 연결되는 이 콘텐츠의 어떤 유통 과정들을 모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식들을 계속해서 입력을 하다 보니 내가 여기서 배우는 기사 작성만으로는 우리 어떤 언론사라든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내가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360도 VR로 이 공간들 혹은 살인사건 현장과 화재사건 현장을 VR로 찍어서 하는 기자가 되면 독자들이 이건 조금 더 새로운 뉴스 콘텐츠로 접근하겠다 그런 갈증 해소를 하다 보니까 저는 VR 기자를 하겠다고 했고 근데 정말 VR 기자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다음 내년이 되니까요 2017년도에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 VR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교수님들이 오히려 취업을 하지 말고 창업을 해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창업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화면 좀 틀 수 있을까요? 네, 그 F5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흔히 얘기하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우리 얘기하는 VR, AR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네 글자로 지금 다 합쳐지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콘텐츠의 마지막 종착점은 전 메타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제 가상 공간에서 기업들의 제품을 서비스하고 어떤 제품들을 홍보하고 기업들을 홍보하고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현재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돌아올 때까지 좀 더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이 메타버스를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요. 저는 미디어 스쿨을 나왔는데 이런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이런 콘텐츠들이 기술적인 요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를 드리려는 건데 우리가 영상들을 지금 일반 대중들이 사실 영상을 쉽게 만들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정말 이렇게 대중화가 됐던 이유에는 어도비 프리미어나 어도비 포토샵 같은 이런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저작할 수 있는 그런 저작 도구들이 발전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VR, AR 이런 분야라든지 모바일 어플을 만드는 거라든지 심지어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마저도 이제는 개발자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유니티라든지 언리얼이라든지 누크라는 그런 플랫폼들, 저작 도구들이 워낙 비전공자들도 할 수 있게끔 저작 도구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어플을 만들더라도 컴퓨터공학과 친구들이나 혹은 한림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친구들이 없어도 미디어스쿨 친구들끼리도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가상 공간이나 혹은 증강현실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비전공자인데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4년, 5년 동안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사실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저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또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죠. 결국엔 백신이 나와서 다시 돌아가겠지만 결국엔 온라인 지금 우리는 줌을 통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듯이 효율적인 어떤 비즈니스, 효율적인 어떤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이런 콘텐츠의 영역은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아까 콘텐츠진흥원 그분도 말씀하셨듯이 결국 이 콘텐츠를 우리가 생산해서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데 그 유통 방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업하기 전까지 사실 배워야 될 것은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영상 콘텐츠를 어떠한 플랫폼에 서비스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그 지자체나 기관 일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게요. 인스타그램에다가 유통할 거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합니다. 유튜브에 올릴 거면서 인스타그램에 릴스 같은 형태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들이 아무리 강원일보, 도민일보, 그 아까 발표하셨던 분들도 계속해서 이 새로운 뉴미디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보통은 대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체나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유닉이라는 그런 서비스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이메일을 통해서 뉴스레터를 보내는데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바쁜데 그 하루의 뉴스들을 정말 짤막한 어떤 뉴스레터로 싹 정리해주는 그 플랫폼을 이해를 먼저 한 상태에서 콘텐츠를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성공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메타버스라는 게 제가 메타버스 전문가로서 요즘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설명을 이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4년 전에요. 이 한림대학교에 와서 후배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VR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상현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VR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VR, AR은 다 아는데 메타버스는 한번 들어보긴 했지만 도대체 메타버스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VR, AR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상증강현실 기술들 다 실감 콘텐츠라고 딱 분류를 하거든요. 그 실감 콘텐츠들을 하나를 묶어놓은 말입니다. 우리가 전자책, 전자책, 그 애플리케이션 북, 우리가 흔히 뭐 아마존의 킨들 이런 것들을 다 이북이나 전자책이라고 분류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각 콘텐츠 모든 분야는 메타버스로 종결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혹은 대중들에게 다 알려진 이유는 이런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메타버스는 옛날 미래 기술이 아니고 현재 우리 현실에 와 있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SNS 통해서. 근데 실제로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많은 언론사에서 이렇게 화장술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VR, AR, XR 이런 기술들이 엄청난 기술적 진전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메타버스는 지금 전 국민들이 다 핫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VR, AR, XR의 대부분의 기술들은요, 어떤 컴퓨터공학과의 IT 개발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미디어 스쿨에서 배우는 커리큘럼과 미디어 스쿨에서 우리가 배우는 툴들만 잘 이해하고 어떤 그 감각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해내고 가상 공간을 모델링하거나 이런 능력만 갖춘다고 하면 사실은 메타버스, VR, AR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나 혹은 IT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VR, AR 기술을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80%는 다 실패합니다. VR, AR 중에 여러분 뭐 킬러 콘텐츠 아는 서비스 있나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해외 그런 VR 게임 중에 비트세이버 같은 그런 게임들 유명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만든 개발자들을 보면요, 그 IT 공대를 나온 개발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어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갖춘 우리 같은 미디어 스쿨 졸업생들이 만든 콘텐츠들이 보통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의 시대, 이 스노크래시라고 하는 장편 소설에서 메타버스를 이야기했지만 보십시오.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도 공돌이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어떤 인문학적이거나 사회문학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서 우리의 상상력으로 사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도 어떤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을 하게끔 우리는 만들어 줬잖아요. 그리고 이 로블록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이렇게 핫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우리가 퀘스트를 깨고 업무를 하거나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로블록스에 미쳐있는 이유는 저 게임 공간을 자기가 만듭니다.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가 곧 게임 메이커가 되다 보니까
내가 만든 공간에 초등학교 친구가 내가 만든 공간에 내 친구를 초대해서 내가 만든 퀘스트 임무 수행을 하게 합니다. 그거는요, 결국 로블록스에서 저 공간을 만드는 사람은 개발자가 아니라 우리 같은 콘텐츠 제작자가 이 공간을 만들고 유통하는 겁니다. 결국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라든지 마인크래프트 같은 공간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IT 개발자가 될 수 있지만 저기서 돈을 벌거나 저기서 유통을 하거나 최근에 NFT가 나오면서 가상화폐를 통한 콘텐츠에 돈을 매기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헛개비에다가 돈을 매기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결국 콘텐츠 제작자가 돈을 버는 시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리니지라는 게임이 결국엔 메타버스를 가장 성공한 케이스의 게임 아니겠어요? 저 안에 있는 영지와 저 땅을 구매하기 위해서 수억을 쓰고 아이템 하나가 10억에 팔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에픽게임즈 상장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나랑 관련이 없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에픽게임즈라는 회사는 포트나이트 회사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들. 아까도 얘기하셨더라고요. 누가. 근데 실제로 에픽게임즈는 저 언리얼이라는 저작 도구를 만든 회사입니다. 저 저작 도구를 가지고요. 저기서 개발한 게임이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핫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국산 기술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어도비 프리미어로 영상 편집을 만들듯이 언리얼이라는 저작 도구를 가지고 게임 엔진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저걸 가지고 만들 때 수많은 IT 개발자들로만 만들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 공간에 총을 만들거나 거기 공간에 어떤 지형을 디자인하거나 그런 모델링을 하는 것들은 결국에 저희 같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저희가 우리를 뭘 배워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우리 한림대학교의 김선정 교수님이라고 콘텐츠 IT 전공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여길 나오면은 어떤 VR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나요? 라고 했을 때 유니티나 언리얼이라는 게임 엔진은 배우지만 3D 모델링이나 저 공간을 구현하는 그 안의 요소는 가르치지 않는답니다.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결국 저작 도구나 저런 것들은요, 저런 엔진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개발자들이 할 역할들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저런 저작 도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 안에서 어떤 모형을 만들고 저기서 모델링을 하고 저 안에 콘텐츠를 채우는 일들은 더 쉬워지기 때문에 더 많은 리소스와 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VR, AR, 메타버스 콘텐츠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공대생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같은 우리 전공생들이 사실은 VR, AR과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좀 준비해왔는데요. 이 영상이 언리얼의 저작 도구를 아주 쉽게 표현해놓은 영상입니다. 저 안에서 저렇게 총 쏘고 뭐하고 이러는 콘텐츠들이요. 예전에는 다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걸 썼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작 도구에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영상이 중간부터 틀어져서 그런 건데 저 중간중간에 나오는 저 저작 도구에 어쨌든 이런 그 공간들을 배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과연 그 공돌이들이 잘할까요? 저희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행사들이 취소가 됐는데요. 저희 서비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 두 가지의 박람회를 같이 오픈을 했습니다. 작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이오 코리아라고 코엑스에서 했던 행사입니다. 왼쪽은 게임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언리얼이라는 엔진을 가지고 만든 플랫폼이고요. 오른쪽은 우리 그냥 그 다음에 로드뷰나 네이버 거리뷰처럼 360도 뷰 형태로 보는 그냥 웹사이트에서 구동되는 거였습니다. 왼쪽은 개발비가요 2억이 되고요. 오른쪽은 개발비가 단돈 5천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으로 만든 저 개발자들과 우리 공토리들과 같이 열심히 만든 이 플랫폼은요. 하루에 100명밖에 접속을 못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다음 로드뷰처럼 그냥 단순하게 360도로 돌리는 거에 3만 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플랫폼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 4월에 시작한 거였거든요. 사람들은 바이오 코리아라는 행사를 내 핸드폰과 내 PC에 설치를 하면서까지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관광지에 가서 양양의 낙산사나 롯데월드를 가서 여러분 스탬프 투어를 하겠다고 VR 무슨 AR 스탬프 투어 앱 설치하라고 하면 하십니까? 안 합니다. 기프트콘 준다 해도 안 합니다. 그걸 이해하니까요.
고도화된 어떤 기술력보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은 좀 낮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개발자들이 봤을 때 저거 뭐야 하고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저게 많은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PC에서 자기가 가진 단말기에서 구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서 보여드린 이런 바이오 코리아 사례가 사실은 어떤 기술의 고도화만을 막 꿈꾸면서 달리는 그런 공대생들 친구들보다 사실 저희한테 되게 경쟁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뭐 너무 궁금한 거나 자기가 되게 궁금한 내용들 막 알고 싶은 내용 생길 때 교수님들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나요? 다 유튜브에 검색 안 하시나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이 유니티나 언리얼 게임 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보거나 배우거나 하는 것들은 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나와 있는 오픈소스들과 기술력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습득하고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면 저처럼 그냥 창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을 갖추고 취업을 한번 달려본다고 하면 그 인사 담당자 중에서는 그런 사람을 안 뽑을 그런 기업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쭉 설명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저는 무조건 후배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창업은 실패하고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스펙 쌓는데 하는 게 창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수많은 유튜브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려서 지금 구독자를 늘리고 있는 분들도 결국 다 창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자기가 창업을 해서 내가 그 구독자들이나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내서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내 콘텐츠를 계속 발전시키고 그들이 내 콘텐츠를 사주길 바라면서 광고를 봐주길 바라면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그 모두가 전 창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하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술 분야나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순간 사실은 내가 들어갈 기업에 대한 생리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림대학교에서 창업 동아리나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그냥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마인드가 정말 다릅니다. 내가 한번 이 분야에서 돈을 벌어본 경험을 조금이라도 가져보니까 이 회사에서 나란 사람한테 어떤 걸 요구하는지 알고 자기가 창업했을 때 내 팀원들한테 어떤 걸 요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어떤 그런 직무가 필요한지를 아까 앞서서 선배들이나 혹은 선배 기자님들이 막 이렇게 설명한 것보다 자기가 먼저 깨달아야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청년 창업가들끼리 모여서 술을 한번 마시면 보통 정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냥 창업 그만두고 취업이나 할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자신감이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창업 그냥 때려치고 취업이나 하자라는 그 말에는 결국 어느 기업에서든 나는 뽑아줄 거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좀 기자님이랑 또 소신진흥원에 설명을 해주셨던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XR인데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어떤 메타버스 공간, 3D 공간,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 형태로 만들게 되면 그 이용자들의 컴퓨터 사양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것도 이제 웹 형태에서 구현을 시키고 하는 것들도 이용자들의 단말기에서 구현을 시켜야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지금 아이들이 집에 있는 PC를 두고 다 PC방에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이유인 거잖아요. 고사양의 PC가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상 공간에 그냥 크로마키라든지 LED 전광판 앞에서 저렇게 촬영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만든 가상 공간을 입혀서 영상 콘텐츠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요, 아주 콘텐츠 시장, 플랫폼적 어떤 네트워크 유통 시장으로 보면요, 아주 효율적인 겁니다. 지금같이 코로나19 때문에 바깥을 못 나가거나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자가격리 14일 하거나 이런 비효율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결국 우리가 지금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어떤 콘텐츠를 해외에 있는 어떤 공간을 입힌다든지 가상 공간을 입힌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한테 투자받아서 상장한 자이언트 스텝이나 디스트릭트라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단밀 같은 기업들, 또 그런 기업들이 되기 위해서 저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들은 저런 형태밖에 안 됩니다. 작은 공간에서 만들 때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공간에서 이 작은 공간에서 촬영한 영상들에 가상 공간을 입히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아이유의 앨범쇼 혹은 뭐 컴백쇼처럼 가상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공간에서 촬영을 한 건데 아까는 인물의 클로즈업 샷에서 보이는 라디오 정도의 콘텐츠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가상 공간을 입히면 엄청 큰 뭐 브로드웨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어떤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해외나 아까 콘텐츠진흥원에서 계속 어떤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셔라 하는 것도 결국 지금 해외에서 어떻게 콘텐츠 트렌드가 바뀌는지 알아야 우리가 학생들이 교수님들이나 학교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 XR 이런 것들이 트렌드인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오히려 지금은 우리 학생 입장에서 학교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저의 오늘 발표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창대 대표의 최신 그 현황들이 담긴 소중한 정보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이 어떤 콘텐츠 직무의 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전창대 대표가 아주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주신 거는 우리 공대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제작 엔진이나 앱을 활용해가지고 사회인문학적인 창의력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바로 창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콘텐츠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자기 어떤 진로를 개발, 개척하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금 이제 거의 한 2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들으시면서 이제 좀 질문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Q&A 시간 좀 간단하게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인터넷에서 그동안에 들었던 얘기를 통해서 혹시 궁금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어차피 이게 지금 어떤 미디어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더 진화를 해 나갈 거냐에 대한 또 모색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학생들도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교수님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내가 한번 질문할게요. 예. 마이크가 있어서.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우선 이상학 기자한테 질문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는 어떤 미디어로 진출하든지 간에 차별적인 개인 역량을 기대해야 된다고.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특히 전통적인 신방송 쪽에 좀 시장이 좀 위축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여전히 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 전화대 주영 교수가 기자가 될 때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저널리스트가 되려고 한다면 요즘 기자가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드코어적인 월급을 적게 받아도 정의감도 가고 실제로 해서 월급까지 사는 게 아니고 개인 플레이어, 유튜버를 한다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창대 대표 얘기를 많이 좀 인상 깊게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펙트나 또는 유니티 가지고 게임하고 막 그러는데, 이쪽에 VR,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쪽으로 만약에 전공 트랙을
트랙을 만든다면 어느 정도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그 인력 시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졸업했을 때 물론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할리데이 미디어 스쿨에서 예를 들면 메타버스 전공 트랙을 한번 만들면 안 한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저기서 얘기해가지고 죄송해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준비한 자료들도 이렇게 못해가지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트렌드가 아까 전에 우리 이명호 편집국장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인데요. 그 아까 정청래 우리 방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이런 사업들에 진출을 하시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신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느끼는 그 지금 미디어의 변화는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엄청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저희가 아까 유명 선배가 얘기하신 부분 되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인터넷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리고 기사를 잘 쓰는 것보다 트렌드에 빠른 사람들을 뽑는 게 지금 중앙계 몇 개 언론사들이 시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몇 군데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버의 조회수가 많은 것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좋은 기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얘기들을 담는 기사들을 언론사 기사를 보고 또 그런 기사들을 그 분야에 물론 이렇게 정치나 사회나 틀어진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무한경쟁 시대에 결국은 언론사들마다 경쟁하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자기 트렌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그게 결국은 제가 맨 처음 얘기했던 그 빅데이터 전문가를 두고 얘기한 말이 같은 얘기인데 색깔 있고 자기가 차별화되지 않고 자기가 자신만의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면 언론이 도태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강원일보사가 사람보고 방식을 변경할 거다. 이거는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보편화된 얘기, 이미 보편화된 얘기인데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요즘 최근에 포털에 지금 그 기사가 이제 한동안 안 나오게 됐는데 저희가 막상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트렌드가 포털을 점유하고 포털에 글씨를 많이 채우는 게 저희 방향이었다가 이게 막상 없어져 봤더니 저희가 다른 방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서 새로운 방법을 또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털이 그동안에 포털에 종속된 이런 개념들을 좀 이제 바꿔보자. 그 얘기들이 지금 한국 기자들을 통해서도 지금 얘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직 역할을 하는 언론들이 포털의 입맛에 따라서 포털이 어떤 방향에 따라서 뉴스가 생성되고 그게 중요한 가치도가 결정되는 이런 틀부터 이제 바꿔 나가주셔야 하는군요. 그 틀을 바꾸고 있는데 나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기대하는 거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변화들을 시도를 하자고 얘기를 나오거든요. 물론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우리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그러면은 포털에 검색 기능 또 포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뉴스 가치를 따져서 생산해내는 포털 개념을 자체적으로 도입해보고 또 언론사들이 연대해보자. 이런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고 이제 그 고민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트렌드 변화가 그동안에 꾸준히 교수님들이 학생분들에게 이게 교육하시면서 많이 느끼는 현장이시지만 저희들은 더 급속하게 느끼고 있는 현장을 교수님들께서 그런 현장들을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우리 미디어 스쿨이 그런 역할, 그런 트렌드 변화에 맞는
교육 분야를 좀 선도적으로 좀 앞당겨서 커리큘럼을 짜주시면은 저희 기자들도 또 강원 기자협회 제가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강원 기자협회 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지 아까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현지에 계신 기자분들하고 또 미디어 중에서 언론을 전공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협업을 하는 형태로 교육을 하고 또 어떤 기사를 생산해내면은 아마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나와서 일단 저한테 했던 질문 전에 제가 요즘 지역 언론에 대한 고민 진짜 많이 하거든요. 특히 제가 메타버스를 하다 보니까 강원일보 사장님 동일보에서 하는 그런 것들 다 봤는데 사실 지금 우리 미디어스쿨 친구들이 지금 강원일보나 동일보 지역 언론사에 취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유는 언론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매체의 변화, 콘텐츠의 다양성이 지금 아주 죄송하지만 1차원적이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강원도민일보에서 시도하는 게 이제 아바타를 가지고 메타버스 캐릭터다 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지금 뉴스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MS 투데이라고 해서 이제 MS 마트 사장님이 시작하는 콘텐츠는 신문, 어떤 텍스트는 쓰지만 동영상 위주의 유튜브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독자가 받는 게 지금 문제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 언론이야말로 사실은 딱 정확하게 있는 파리의 구독자가 명확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구독자들한테 정말 특이하고 재미있는 어떤 콘텐츠를 생산해주기만 하면 저는 오히려 중앙지 언론보다 더 빠른 구독자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나 혹은 아까 보여드렸던 XR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는 형태의 콘텐츠들을 좀 만들 계획으로 지금 여러분들이랑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인이고 MS 투데이랑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실험적인 언론사가 실험적인 콘텐츠를 누가 먼저 시도하느냐가 이 싸움의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거기에 주체는 사실 지금의 기성 언론인들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미디어 생태계가요. VR, AR, XR에 특화된 게 아니에요. 지금 결국에 우리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우리 어도비 툴로 만드는 형태의 모든 것들은 이제는 2D 베이스를 넘어서 이제 3D로 지금 다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정하는 거는요, 이제 기술력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슨 스노우라든지 그런 사진 편집 어플 가지고 이렇게 사진 기사 요즘 그것도 편집한다는데 그만큼 보정이 정말 쉬워진 거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 같은 전공자들이 배워야 될 것들은 사진을 보정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공간을 만들거나 혹은 3D로 된 그런 것들을 모델링하고 텍스처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지금까지 우리 모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예술대학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D와 그런 것들은 아트 영역이야 라고 다 치부하고 그거는 예술대의 영역이야. 우리 아이들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3D 모델링 할 때 우리 3D 맥스 쓰죠. 혹은 블렌더라는 거 쓰죠. 또 서브스텐스 페인터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3D와 일반적인 조각물을 만드는 3D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드를 가지고 3D를 만들지 않아요. 게임을 만들 때는 정확한 이런 뭐랄까 센티미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여자 친구들, 남자 친구들 뭐 성별 관계없이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그 공간에다가 2D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3D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3D를 모델링하고 거기에 색깔을 입히는 텍스처 작업과 그렇게 만들어진 3D 모델링 그 데이터를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에 가져와서 배치를 하고 그리고 햇빛이라든지 우리 이 강의실도 조명이 있듯이 저 라이팅을 어딘가에 배치할지에 대한 커리큘럼만 딱 구성하면 사실은 가상 공간에 어떤 걸 배치하든지 아까 우리 봤던 영상 콘텐츠에 조금 더 진보된 XR 그런 영상들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답을 드리면 3D 모델링이라는 텍스처는요 툴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건 대학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언리얼에다가 어떤 걸 배치한다든지 거기에 라이팅을 준다든지 이런 조금 아트 영역이라든지 실무자 경험이 필요한 영역들은 저희 같은 기업들이나 혹은 지금 그런 쪽으로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의 실제 실무의 경험을 갖춘 분들을 경임 교수님이나 혹은 개원 교수님을 이렇게 좀 채용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만 좀 보존을 해나가면 결국에는 그걸 강원도에서 가르치는 대학이 없습니다. 심지어 강원대학교 예대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이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메타버스에 한정짓지 말고 3D 영역도 하면 지역에요. 3D를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행사장 조각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후배님들은요. 지금 네이버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치시고요. 거기에 리크루트를 한번 들어가십시오. 요즘 그 트렌드 있는 기업들 여러분 궁금하면요. 채용 정보에 들어가십시오. 그 채용 정보에 뽑는 인원들과 직군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배우고 뭘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조금 잘 나간다는 그런 콘텐츠 회사들은 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툴들을 다루는 친구들만 뽑지 포토샵을 하는 거는요. 엑셀을 배우라는 거, 파워포인트를 배우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일반 사무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콘텐츠 제작자가 돼서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만 배워서는요. 취직할 수 있는 데는 정말 죄송하지만 연봉 2,400에 2,800만 원 받는 정말 그냥 유튜브 편집하는 곳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2D, 3D 이 경계를 허물고 여러 가지 툴을 좀 어려운 툴들을 빨리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진짜 못 들어봤던 정보들 그리고 비전, 시각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에 전창재 대표가 지역 언론과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저널리즘 그러면 봐주고 가는 무슨 식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그런 저널리즘 그런 자체가 그렇게 새로운 그 미디어 유닛들과 결합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대중의 어떤 그 관심을 다시 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미디어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미디어 학생들한테도 어떤 다양한 길이 열린다는 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내 진로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 미디어 스쿨 차원에서는 어떻게 미디어 인재들 더 잘 키워낼 수